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백봉론단 강연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강연을 그 모스코의 대학에서 한 2년 전에 제가 했던 강의인데 백봉 저희 선친 백봉 나영균의 생애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정치 사상 그런 것을 중심으로 강연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친께서는 이런 일을 문서로 남기신 일이 없어요. 그 자서전을 몇 차례 권했는데도 전기 쓰시는 걸 극력 피하시더라고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왜 그렇게 공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자서전을 남기지 않으신가 그러고 여쭤봤더니 대답이 자서전을 하면 아무래도 어, 과장을 하고 거짓말도 하게 되지 않겠는가. 안 하려고 그래도 아마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괜한 혼란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아무튼 그 선친의 생애하고 사상을 간단하게 제가 듣고 기억한 바를 정리한 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연을 모스코의 그 University of Higher Economics라는 좀 이상한 고등경제대학이라고 하는 새로 만든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이 주제 강연을 한 겁니다. 어,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를 임명하면서 총리 임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백봉 신사상을 최다 수상하고 아주 온화하고 신사다운 여야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분이어서 총리로 임명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뭐 본인의 뜻은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선친이 지향했던 그런 정치하고 선친의 스타일하고 아주 잘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으로 백봉 신사상을 23회 수여를 했는데 23년 동안 국회에서 조금 신사다운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조금 기여를 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톡방도 사실은 같은 뜻을 갖고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정치를 조금이라도 어, 예의 바르고 신사답게 하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친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선친이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고 조용하게 일을 하시는 좀 특이한 성격의 정치인이어서 별로 크게 부각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도 자기는 뒤에 숨어서 다른 분들을 도와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좀 독특한 스타일인데 제가 해방 직후 우리나라 현대사를 소설로 다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산하, 뭐 지리산 이런 소설을 보니까 소설이 잠깐 나와요. 이병주 씨의 소설에. 그런데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잠깐 나오는데 그 기록은 아마 이병주 씨가 선친을 만난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대략 선친의 성격을 제대로 기술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자 할 때에 그걸 말리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의 처사가 옳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또 극단적으로 나가면 또 다른 나쁜 일을 만들게 되니까 조금 자제하자 하는 이런 식의 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소설에서 그래도 선친의 스타일을 제대로 묘사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조부님하고 조모님 이신데 조부께서 상당히 많이 재산을 모으셨어요. 상당히 큰 재산을 모으셔가지고 아마
선친이 해외 활동을 하고 그럴 때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학하고 선친하고 상당한 그 관련이 있는데, 아까 사진 나온 조부께서 전봉준하고 동문수학을 했어요. 같이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동학난하고 어떻게 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됐죠. 선친의 그 호 백봉도 동학군이 결진을 했던 것이 저희 그 선친의 생가 뒤에 산이 있는데 백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동학군이 거기 모였었어요. 그래서 동학군이 흰옷을 입고 죽창을 들고 있어가지고 앉으면 죽산이 되고 대나무 창에 산이 죽산이 되고 일었으면 백산이었다고, 흰산이 됐다. 그거를 선친이 자기 호로 삼아서 백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동학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아마 피해도 상당히 당하고 그러셨던 모양입니다. 선친께서 그 당시, 이건 뭐 예외적인 일은 아닌데 18살 그 10대 말에 집에서 몰래 도망을 가셨어요. 경성으로 그때는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일본으로 가서 그 독학으로 와세다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와세다 대학 예과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과에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 1학년 때 들어갔어요. 근데 선친이 어쩔 때 한번 평소에 그 반에서 거의 수석을 했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걸 수석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만 해도 그 동경 유학생들이 나라를 뺏긴 다음에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보다 뭐 우수한 걸 보여야 한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선친뿐만 아니라 그때 유학생들이 모두 다 열심히 그 공부를 많이 한 송진우, 고하, 인천 김성수, 설산, 장덕산, 또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부들을 했는데, 신익희 해공 선생도 모두들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아주 잘해가지고 수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일본 학생들한테 협박을 받은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좀 난폭했었나 봐요. 지금은 뭐 그렇게 난폭하지는 않은데, 아이구찌라고 단도를 품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다음에 또 수석을 하면 가만 안 둔다. 너 혼날 줄 알아라. 그러고 협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협박을 받으면 물론 무섭기도 하고 좀 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동정을 받고 그러는 것보다는 협박을 받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속으로 좀 불효스럽지만 좀 의심했어요. 어떻게 한학 공부하다가 근대식 교육에 그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을까 하고 조금 의심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본 대사를 할 때에 와세다 대학에 학적부를 얻어가지고 선친의 학적부를 봤어요. 보니까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국어가 A 플러스였어요. 98점인가. 국어라는 게 일본 얼태일 때 언제 일본말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일본 학생들도 어렵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잘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선친이 아무튼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맥락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1학년으로 끝났어요. 근데 선친이 28 운동에 독립선언 때 가담을 하셔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주로 하신 일이 집이 좀 부유하니까 거사비를 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국으로 몰래 들어가서 조부님께 돈을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하는가 하니까 동경 유학생들이 한국 독립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에서는 3.1운동으로 또 독립운동을 선포를 하기로 했다. 거기에 거사 자금이 필요하니까 좀 주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친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돈을 주시지는 않고
돈이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 하는 말씀만 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꺼내가라 하는 얘기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돈을 꺼내갔대요. 돈을 뭐 그때 돈으로 250원이라고 그러던가 350원이던가 잊어버린. 아무튼 그 돈을 상당한 돈이었나 봐요. 그 돈을 챙겨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고하 송진우 선생을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자기가 돈을 이만큼 얻어가지고 일본으로 간다. 이걸 가지고 거사 자금으로 쓸 거다 그랬더니 하루만 좀 기다려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렸더니 고하 그 송진우 선생이 80원인가 돈을 만들어서 주시더래요. 이것도 보태서 써라 그러고. 그래서 그 돈을 함께 가지고 가서 그게 거사 자금이 됐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게 그 누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언서까지는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그저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그 학교를 그만뒀다고 그래요. 출학당했다고. 그 와세다 대학 그 학적부에도 본과 1학년 때 그 학교를 그만뒀다 하고 써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임시정부에 가가지고 그 임시정부 의정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그런 거죠. 이거는 그 28 독립선언하고 그 당시 동북아 정세를 함께 저걸 하는 공부를 한번 토론을 하는 국회에서 그 28 독립선언 기념으로 동북아 정세하고 함께 거찬하는 그런 세미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대학의 총장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기부금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개인 돈을 좀 보태가지고 그 28 독립선언 장학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장애인 학생, 또 외국인 장애인 학생, 외국인 유학생 중에 장애인 학생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장학금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때 사진입니다. 임시정부 대한민국 3년이니까 아마 22년 같습니다. 거기에 이 노란 태가 된 게 그 선신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경에서 중경의 임시정부 에서 찾았는데 말하자면 이게 임시정부 내부에서 자기네 그룹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선친 말씀은 크게 그룹이 셋이 있었는데 이승만 그룹이 있었고 외교로 독립을 얻어야 한다 하는 그룹이 있었고 김구 백범 그룹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직접적인 행동으로 테러든지 뭐 암살이든지 아니면 다른 직접적인 행동으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도산 안창호 그룹이 있었는데 도산 선생은 학식 하고 인격을 닦고 그래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경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실력을 길러서 독립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선친께서는 그 도산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도산 안창호 그룹의 임시정부 내부에 안창호 파의 아마 그룹 사진 같은데 거기 또 노란 저게 있는 것이 선친입니다. 그래서 그 선친의 그 정치 생활에 안도산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게 선친은 호남 출신이고 안도산은 관서 출신이었어요. 평안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색으로 사람이 많이 갈렸고 기호파, 관서파 뭐 이런 식으로 파벌이 갈렸는데 선친은 그 지역 저거를 안 쫓고 관서파의 기독교 개신교 중심의 기독교 중심으로 하여튼 안도선 파에 들어갔죠. 이게 이제 안도선 파 중에 하나가 나중에 경제 자립 운동을 하는 그 운동으로 국내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선 경제를 일으켜 가지고 경제적인 실력이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독립을 얻어야 한다 하는 그런 그룹에도 안도선하고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게 상해 임시정부 때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고 전국적으로 국민 대표 회의를 하나 해야겠다 하고 그걸 준비를 했는데, 그때 그 준비위원회 선언서입니다. 그 집에 아직 그 선언서가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 저기 노란색으로 칠한 게 그때 기초위원 중에 하나 선친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일본 최근에 일본 정부가 예전에 자기 문서를 공개를 하는데, 그 문서 중에서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일본 경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상해에 주재한 일본 총영상관의 경찰부 제2과에서 요즘 말하면은 정보원이겠죠. 그 사람들이 임시정부 내부의 그 동향을 보고하는 건데, 여기에 그게 나와요. 또 그 자료 중에 일부가 경성 주재한 소련 총영사 정보 담당이 있어요. 샤부신이라는 사람이 소련 총영사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 자료를 편집해서 만든 책이 있어요. 조선민족운동연합. 거기에도 일부가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제가 일본 소수에서 바로 수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 경찰 보고서인데 국외정보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로는 그저 극비 도장이 찍혔어요. 이건 비밀이다 그러고. 이것도 그런 저것 중에 일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국민대표 총국협의회 이런 데에서 그게 전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요, 임시정부 요인들의 주소가 나와요. 근데 선친도 아마 이건 모르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선친이 평소 얘기한 건 자기는 불란서 조계에 살았대요, 몰래. 근데 불란서 조계가 뭐냐 하면, 그때는 중국이 자기네 국내에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외국 사람들에게 주권을 양도한 구역이 있었어요. 불란서 조계라는 거는 불란서 사람이 행정권하고 치안권을 갖고 있어요. 사법권 같은 거를.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일본 경찰이 활동을 못하죠, 거기서. 그래서 불란서 조계에 사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선친의 주소도 나와 있어요. 요인들의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임시정부의 움직임에 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정보 소스가 있었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임시정부 내부에서 토론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경찰 보고서가 제가 수집한 것들입니다. 보면 여기 토론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일이 소개하기는 너무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중에 보면은 어디 중요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참가해가지고 토론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선친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서 회계는 누가 담당하고 서기는 누가 담당했는데, 선친이 서기 역할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서기가 중요한 겁니다. 기록을 잘해야 하니까. 여기도 이제 일본 경찰 보고인데, 여기도 선친 이름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무슨 중요한 발언을 했다든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면 그게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나온 겁니다. 선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1921년에 레닌이 이제 공산당 혁명, 볼셰비크 혁명에 성공해가지고 1921년에 원동 노역자 대회라고, 노역자 대회라는 게 그 당시 혁명자인데 혁명운동을 하는 사람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공산당 당수가 거기 참여하고, 그 당시로는 상해 임시정부 사람을 초대한 거는 소련분이었어요. 근데 임시정부에서 대표 셋을 보냈는데, 김규식, 우사, 그 다음에 몽양, 여운형, 그 다음에 백봉, 나영균, 선친하고 세 분이 대표로 뽑혀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선친한테서는 가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어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나중에 여운형 씨 전기가 나온 거를 보니까 거기에 오히려 자세하게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한 달 걸려서 상해에서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그 고비 중국을 종단해 가지고 상해에서부터 고비 사막을 지나 가지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갔는데 아주 혹한으로 동상이 걸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리고 기차가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승객들 보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오라고. 그래서 가서 나무를 잘라오면 그걸 또 그걸 연료로 해가지고 또 저길 가고. 그러고 그 선친에게는 못 들은 얘기인데 고생을 해서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대요. 도착을 해가지고 배도 고프고 춥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공산당 자기 초청한 그 공산당의 부처를 찾아갔더니 잘 왔다고. 그 방에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혁명 얘기하고 자기 나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고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추운데 난로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장작개비를 한 움큼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 난로를 떼주려나 보다 그랬더니 그 장작개비를 놓고 도끼로 그걸 패더래요. 불을 뗄 줄 알았더니 그게 장작이 아니라 빵이래. 빵. 그 빵을 먹으라고. 근데 빵이 아주 딱딱해가지고 도끼로 자르고 거기다가 무슨 생선 알 같은 거, 아마 요새 같으면 이크라 아닌가 모르겠어요. 러시아 가면 이크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송어, 연어알. 그래서 그거 하고 그렇게 딱딱한 빵을 다 주고 먹으라고 그래서 고생을 했다고. 이건 선친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여운형 몽양 선생 자서전에 전기에 나와요. 그때 선친하고 같이 갔던 얘기, 선친 이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무튼 이게 좀 재밌어요.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제가 러시아에 초청을 받은 것도 그때게 선친이 레닌을 만났기 때문에 드문 예죠. 근데 그때게 사진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진이 있었어요. 나중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친의 그 당시 선친 회고는 그 당시 동경여 학생이나 상해 임정의 일반적인 여론은 사회주의자였대요. 동경여 학생들은 대개 사회주의가 자기 앞날이다, 우리 앞날이다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소련에 갈 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갔대요. 이제 새로운 문명이 출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하니? 우선은 볼셰비키들이 사람을 너무 잘 죽인다, 숙청하는 게. 그러니까 별로 특별히 잘못하고 뭐 그런 거 같은 걸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한 명, 두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수십 명, 수백 명을 하룻밤새 죽여버리고 그러고 천연스럽게. 그래서 한번 그랬대요. 아무리 훌륭한 사회를 건설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면 안 되지 않는가. 그 중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결백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원래 출신이 어디다, 반동분자 출신, 반동 집안 출신이다, 뭐 분홍 출신이다, 자본가 출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죽이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막 화를 내고 뭐라고 그러더래요. 지금 엄청나게 좋은 사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본 바가 없는, 경험한 일이 없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데 사람 좀 죽이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토론이 안 되더래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토론이 안 되고 화나면 또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면 안 되겠다. 아무리 좋은 사회를 건설한다고 할지라도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죽여가지고는 좋은 사회가 될겠는가 그러고. 또 한 가지 선친이 공산주의한테 크게 실망을 한 거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빵이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도끼로 잘라가지고 먹는 그런 빵도 참 먹기가 힘든데 왜 그러냐면 원료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디 숲속에 가면은 낙엽이 쌓이고 썩어가지고 조금 영양분이 있는 흙을 파다가
그 흙하고 밀가루하고 섞어서 빵을 만들어 먹고 그렇게 그나마도 뭐 제대로 많이도 못 먹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저 난방 같은 것도 못 하고 그러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사는데 그 권력을 쥐인 사람들은 아주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냥 천국을 건설한다. 아주 엄청난 그야말로 그 훌륭한 사회를 건설한다 그러고 혁명을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 그래서 손님께서 그것도 좀 논쟁을 했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미래에 건설할지 하더라도 정치라는 건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돌봐야 하지 않나. 미래 어떤 미래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저렇게 그 고생을 하고 죽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그냥 그 거의 반동분자라고 취급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사이에 오래 계셨나 봐요. 뭐 오래 계신 사이에 상당히 그 불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늘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아야 하는 그런 사과였대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볼셰비크의 간부 하나가 하루는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이 지주 출신이라면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농민을 많이 착취했겠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대요. 많이 착취했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소작인들도 자기를 착취한다고 그랬대요. 무슨 얘기냐고. 뭐 무슨 말이냐. 어떻게 농민이 소작인이 당신을 착취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선친이 물어봤대요. 당신 손으로 농사 지어본 일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지주라는 거는 소설에 나오든지 책에 나오는 그런 지주고 당신네들 뜻에 맞는 그런 사람인데 지주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른다 그러고 소설 같은 데 보면 나쁜 지주가 나오는데 그건 특별히 나쁜 사람이니까 소설에 나오는 거고 보통 지주는 죽어나고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러길래 자세히 설명을 했대요. 만약 당신네들 생각 같으면 전국의 농토를 똑같이 나눠서 농사 지을 사람한테 다 나눠주면 그게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자기네들 생각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몇 년 안에 국민의 60, 70%는 굶어 죽을 거다 그랬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죽으라 하고 농사를 지어도 그 소출을 갖고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는 땅에다가 그 씨를 뿌리면 그게 농작물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우선 토양을 보존을 해야 한다. 토양을 거기다 자꾸 곡식을 심어 먹으면 수확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농토를 못 쓰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때로는 농토를 놀려야 하고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그 농약을 하고 해가지고 농토를 보존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본이 어디서 나오나. 그게 지주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품종을 개량하지 않고 작년에 쓰던 품종을 계속 쓰면은 얼마 못 가서 이게 품종이 제대로 수확을 못하게 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시설 이런 걸 해야 한다. 수로를 닦고 뭐 해야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정상적인 지주라면은 자기 소작인 중에서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하나도 없더라도 자기가 빚을 얻더라도 굶어 죽게는 뭐 안 해야 한다. 그게 원래는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인데 국가가 이거를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지주가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주가 소작인들보다는 좀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거다. 그렇지만 당신네들처럼 농토를 싹 논아준다든지 그러는 경우에 아마 얼마 못 가서 엄청난 아사자가 나올 거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래요. 그런 일도 있을까 그러고. 그러고 두고 봐라. 당신네 식으로 만약 나라를 경영하면 엄청난 기근이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기근이 일어나더라도 국가가 그 개인적으로를 제대로 돌볼 수는 없다 그러고 그랬대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무튼 굉장히 그 실망을 하고 환멸을 느끼고 그 사이에 임시정부의 공식으로 대표로 간 세 사람 말고도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논쟁을 하다가 죽든지 무슨 뭐를 잘못했다고 죽여버리든지 그런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그 눈이 녹아 가지고 그 눈 속에서 시체가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환멸을 하고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안도산 선생 보고 공산주의는 정말 참 문제다 그러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고 그때 사진이 있는데 보면 재미난 사진이 있어요. 무슨 사진이냐 하면은 그 말하자면 주석단 단상 위에 간부들만 앉아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레닌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트로츠키가 앉아 있고 부하린 그 다음에 그 일본 공산당 당수 마지막에 스탈린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스탈린의 그 지위라는 건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트로츠키가 아마 레닌 다음으로 위상이 높았던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안도산 선생한테 와서 모스크바에서 겪은 얘기를 전부 말씀을 드리고 공산당은 정말 안 되겠다. 이게 우리들이 공산당을 하면 안 돼.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여기 있지 말고 그 젊은 사람들이 나이 젊었을 때 공부를 더 하라고 해가지고 영국 유학을 주선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 유학을 안도선 선생 주선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 영국 신사라는 별명을 들은 건 그래서 뭐냐 하면요. 선거전을 하는 걸 봤는데 막 서로 상대방을 비판을 하고 또 응수를 하고 그러고 열렬하게 선거전을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거가 끝날 때 개표를 해가지고 한쪽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싸움이 크게 나겠구나 하고 봤더니 패자가 승자한테 찾아가서 웃으면서 악수로 축하를 해주더래요. 그 소리를 지금까지 듣고 있어. 여기 나온 You Lucky Devil 그러는 게 이제 나쁜 놈, 운도 좋다 그러고 그런 농담을 하면서 악수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치를 하는 방법이 있구나. 싸울 때는 만약 열심히 싸우고 규칙대로 투표를 해서 국민이 선택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관직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있구나. 참 우리나라가 왜 문명국인데 동방예의지국이 왜 그렇게 못했나. 그 근세 조선 시절에 정권 투쟁을 하다가 이기면 그 정권 정적을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뭐 그게 정책을 아니 엄청나게 처벌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정적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집 부인이나 딸들은 또 끌어다가 자기네 종으로 부리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정치를 못했을까? 영국은 했는데. 그래서 아마 상당한 정도로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영국 가서 그래도 또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영어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아주 싫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계신 장서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사회주의 쪽이더라고요. 라스키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해롤드 라스키 같은 사람, 휴 돌턴 같은 사람 조술이 많았어요. 아마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자체가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보다는 좀 좌경한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읽으신 책들은 모두 다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렇지만 이제 민주적인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책들이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저거가 이 얘기가 있어요. 혁명을 추동한 사람들에게 변혁과 격동만이 명확하실 뿐이며 세계적인 규모의 일이 아니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기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얘기인데 선친 얘기를 들으면 기억을 하면 이 구절이 아주 좋아요. 세계 건설과 과도기가 그들이 목표죠. 근데 이처럼 끝없는 준비가 아무 결과도 이루지 못한 이유를 당신은 아는가? 그거는 이런 직업적인 혁명가들이라는 것이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사이에 사람에 관한 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권력을 잡고 권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알지 정말 사람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앞으로 닥칠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딱 또 지바고에 나와요. 선친의 생각을 딱 그 대표하는 것 같은 소설이지만 이게 어, 원동 혁명자 대회 때 사진들인데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저 여러 민족들이 섞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저게 있었나 봐요. 이게 그 영국 런던 그 정경대학의 이제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드 폴리티컬 사이언스 시절 사진인데 사진이 살아남은 게 없어요. 런던 시절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런던에 한 7, 8년 사셨는데 사진은 있는 게 없고 하나 남은 사진은 공부하는 사진은 아니에요. 아마 테임스 강이나 강변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여자하고 데이트하는 사진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사진은 하나도 없고 무슨 혁명운동을 한 사진도 없고 런던에서는 아마 좀 편안하게 지내셨던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귀국하셔가지고 한 평의 간척지를 만드셨어요. 저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조부께서는 좀 부유하셨는데 유산은 하나도 상속을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옛날에 분재라고 자손들한테 재산을 나눠주는데 선친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셨대요. 왜 그러냐면 너는 그 해외 뭐 독립운동한다고 유학 간다고 집에 돈을 다 갖다 썼으니까 너는 이미 재산을 다 썼으니까 하나도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선친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간척을 했어요. 그래서 한평에 마을 하나가 새로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 마을을 그것 때문에 한평으로 이민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농토가 생겼으니까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서 그 한평에 아직도 선친이 만든 뚝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평에서 공적비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댐을 만든 게 1921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 공적비를 70주년에 공적비를 하나 세워준 겁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재헌 의원을 했고 농지 개혁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농지를 빨리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땅을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산업화 해가지고 돼야 한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중에 저는 그때 많이 어렸는데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지금 빨리 농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당신네들 그 땅을 움켜쥐고 땅에서 죽는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그 좌익 운동 같은 게 무슨 반란 같은 게 많이 났는데 그게 반드시 마크시즘이나 무슨 사회주의에 경도돼서가 아니라 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작인들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섰으니까 우리나라니까 지주가 이제 필요 없게 됐다. 지주가 필요 없고 이제 땅 중심의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화 사회로 가야 하고 빨리 지금이라도 땅을 버리고 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들은 기억이 얼핏 나요. 1950년에 견미사절단이 미국으로 그 사절단으로 갔었는데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신익희 초대 국회의장입니다.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뭐 아주 국민의 인기가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기차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뇌일혈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못 됐죠. 근데 그때 왜 미국을 보냈냐 하면은 그때가 1950년 봄인데 3월, 4월 이때인데 북한이 군비를 막 증강하고 군대 훈련을 하고 군대 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칠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미국 보고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 군대를 좀 튼튼하게 무기 같은 걸 도와줘야 한다 하고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애치슨 그때 당시 국무장관도 만나고 그랬는데 거의 뭐 우리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요.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뉴욕타임스 주필이었다고 그래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뒤에 있는 분들 이름을 김동선 씨가 나중에 교육부 장관 하신 분, 뭐 이런 분들, 그때 국회의원들 다
그러니까 5명이 간 건데 그때 이제 선친이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아무튼 아무 성과도 못 얻고 고생만 하고 왔다고 그래요. 돌아오신 지 한 2달 만에 한국 전쟁이 났었죠. 저기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국이 조금 관심을 썼더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 4.19 이후 장면 정부 때 잠깐 그때 보사부 장관을 하셨어요.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윤보선 대통령, 장면 이런 분들입니다. 선치는 뒤에 서 있습니다. 보사부 장관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을 하실 때에 선치는 야당 부의장을 했어요. 국회 여당이 의장이 되는데 그건 당연히 그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게 이호상 국회의장이고 선친이 부의장을 할 때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재밌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술잔을 들고 앞을 똑바로 보고 있고 이호상 의장은 어떻게 웃는 얼굴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있고 선친은 또 딴 데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저 사진이 좀 재밌어서 올렸습니다. 국회 부의장 시절 사진입니다. 국회 부의장 때 에이펙 아스팍인가 이 지역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손님들하고 찍은 겁니다.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기시노부스케 일본 총리 옆에 웃고 있는 게 왜 기시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이 있는데 UN 대표로 가신 일이 있어요. 국회의원 하실 때게 그때 사진입니다. UN 대표 때 사진이고 유엔에서 연설하시는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새로 신사상 때인데 국회의장 하던 문희상 의장이고 심상정 씨가 그때 뽑혔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상에 배지를 주는데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도금만 한 거였는데 선친의 생각이 골프를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골프도 못 하셨지만은 정치가 골프 같은 게 제일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골프를 하는 사람이 적이 아니고 파트너다. 이 파트너 만일 적이라면은 볼을 안 때리고 상대방의 머리를 때려야 한다. 골프채로. 근데 그러지 않지 않는가. 골프가만 상대방을 골프채로 때리려고 하면 골프가 아니지 않나. 그 다음에 골프를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지만 목표는 하나다. 어떤 사람이 그린에 제일 빨리 올라가는가 하는 게 그게 목표고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거를 경쟁하는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규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칙을 안 지키고 볼을 뭐 발로 차든지 라프에 들어간 볼을 발로 차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든지 아니면 더 나쁜 거는 들어서 밖으로 던져놓고 치든지 이러면은 골프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게 선친 정치 얘기였어요. 이것도 성친이 한 말씀이세요. 정치는 어떻게 하는가. 우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됐대요. 이제 어떻게 돼서 왕이 돼가지고 걱정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자기는 참 아무 경륜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산에 아주 훌륭한 도사가 한 분 산대요. 요즘 누가 어디 한평에 철학자를 찾아갔다고 그러던데 어디 산속에 묻혀 사는 도사가 세상 일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가서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가라고 그래. 근데 사흘을 거기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좀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은 돛박을 하나 가지고 가서 네모난 돛박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된장을 하나 가득 담아오고 표주박을 하나 갖고 와라 그랬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길을 떠날 때는 표주박을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물을 떠서 마셔야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왔더래요. 갖고 왔더니 도사님이 왕을 보고 저 돛박 속에 담긴
된장을 표주박으로 퍼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퍼냈대요. 다 퍼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끄트머리에 도저히 안 퍼낼 수 없는 게 끄트머리에 남아있더래요. 그렇죠. 구석에 베기면 어떻게 그 동그란 표주박으로 그걸 떠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퍼냈냐? 그래서 다 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안 퍼내지 않았나? 그랬더니 구석에 배 있는 건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도수께서 정치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아무리 어떤 정책이 옳고 어떤 원칙이 옳고 어떤 이념이 옳더라도 그거를 조금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빡빡 다 긁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뭐든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조금은 여유를 남겨둬야 한다. 그러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마참 말하자면 그 청년 시대 때 볼셰비키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너무 철저하게 그걸 하려고 여유를 안 남겨놓는 일은 옳지 못하다 그래요. 해외 그 독립 투사들 중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범 선생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제 본인은 자기는 그렇게 이제 훌륭한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라고 늘 그러셨어요. 이런 분들은 참 훌륭하시고 그리고 선친도 그렇고 선친은 일제시대 때 한 번도 협력한 일이 없어요. 뭐 성금 한 번 내라고 아무리 그래도 낸 일도 없고 창씨 개명을 하라고 그래도 집안이 한 명도 일본 이름으로 바꾼 일이 없어요. 그때로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결국 버텼어요. 일본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학병 권유나 근데 본인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고 자기는 수동적인 저항에 불과했다고 일본 거기에 협조 안 하고 뭐 비행기 만든다고 기부금 내라고 그래도 기부금도 안 내고 창씨 개명도 안 하고 학병 지원 권유 그런 것 같은 거 일체 안 하고 아무것도 합주 안 하는데 훌륭한 사람들은 1이나 2번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했대요. 해외 독립투사들 중에 안중근이나 윤봉길, 이봉창이나 김구, 백범 이런 사람은 참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또 독립운동을 국내에서 어렵게 한 사람이 조만식 같은 사람, 송진우, 김성수, 윤동주, 홍명희, 백남은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저걸 했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그래도 일본 정부하고 어느 정도로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뭐 신문사를 한다든지 그러려면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국내 민족교육, 정신, 문화산업 이런 데서 이것도 큰 독립운동이라고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제하고 일부 협력했다고 그래서 친일파라고 욕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 같은 사람은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켜서 돈이 생겨야 교육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업을 일으키려면은 일본 정부에 세금도 내고 뭐 일본 정부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 협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데가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를 했기 때문에 홍명이나 백남은 같은 사람이 소설을 써서 거기 한국말로 소설을 써서 발표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일본 정부하고 협력했다고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4.19 이후에 장면 정부가 있었어요. 장면이 저걸 했어요. 총리가 되고 그랬는데 장면 총리가 우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 사셨어요. 그래서 집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장면 총리는 그때 일제시대 때 동성중학교라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을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다마오카 쓰도무라고 옥강면이라고 바꿨어요. 다마오카 쓰도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했다고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뭐 비난을 하고.
근데 나도 우리 집은 창씨 개명을 안 하고 장면 씨 그 아드님들이랑 같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참 우리가 훌륭하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 장면 총리께서 우리 집에 왔다 가셨는데 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가서 그 아버지 보고 그 손친 보고 저 다마오카 선생 다녀가셨어요? 가셨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버님이 그냥 뭐 평소는 그런 일 내가 뭐라고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탓을 안 하는데 그때는 한번 심하게 야단을 맞았어요. 좀 비겁한 짓이다 그러고, 그때 일제시대 때를 살지 않았고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독립운동에 수동적으로라도 많이 기여하신 분들인데, 그때 일본 시대 때 네가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창씨 개명했다고, 창씨 개명을 안 하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겠냐.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 사람들 보고 창씨 개명했다고 비웃고 그러는 거는 비겁한 짓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야단을 되게 맞았어요, 한번. 그래서 자기는 독립운동은 했지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는 아니고 협력을 안 했을 뿐이지 뭐 특별히 잘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인종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종교적인 혹은 이념적인 차이로 나오는 갈등하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이게 근대 정치다. 자기 인종이 아니라고, 자기하고 문화가 다르다고, 자기하고 언어가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하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치면은 그거는 근대적인 정치가 아니다. 그 다음에 폭정이라는 것이 정치에 관한 근본적인 제약이 된다고. 폭정이라는 건 그러고 사람들이 도처에서 발견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폭정의 적을 떠나야 한다. 그러고 이게 폭정이 세금하고 죽음하고 폭정이라는 게 사람한테 늘 따라다니는 운명이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들 가든지 정치라는 건 있다고. 사업을 하건 학교에 있거나 그 가족 사이에서도 정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늘 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한다. 상대방을. 부시 대통령을 제가 옛날에 청와대에 있을 때 초청을 해왔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노무현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미국을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이분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부시 대통령인데 그분을 초청해 왔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분 아들하고 가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아버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왔는데, 이분이 클린턴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골프를 막 엉터리를 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있던 한국 측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국 그 지도자들도 자기 정적 욕을 하는구나 그러고 그랬는데, 아니 제 생각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규칙을 안 지키면 클린턴 골프가 유명해요. 이 사람하고 한번 골프도 한 일이 있어요. 클린턴하고. 근데 정말 엉터리예요. 굉장히 엉터리로 골프를 해요. 저걸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상대방이 하라고 해야 골프를 한 번 쳐가지고 안 되면 또 두 번째 또 치고 그러는 게, 이 사람은 허락도 안 받고 막 쳐요. 그렇게 하면은 골프가 안 되죠. 정치에서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해야 해요. 정치는. 이분은 어떨지 몰라요. 이분은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지, 파트너가 돼야죠. 파트너로 만들어야죠. 이것도 그 선친이 자주 얘기하시던 건데, 적이 아닌 정치를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루스벨트라고 그래요. 세오도르 루스벨트가 아니라 세오도르 루스벨트가 아니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치에서는 항상 적이 있어야 하는데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처음으로 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람이나 무슨 저 집단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적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루스벨트가 제시한 거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적이 뭐냐 하면 정치의 적은 공포가 없애는 거예요. 공포가 적이 돼요. 그 다음에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궁핍이 정치의 적이 되지. 구체적인 누구 사람이 적이 아니죠. 이거는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이 적이 되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언론. 이게 루스벨트가 말한 네 가지 프리덤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적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적이 없는 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 대개 이걸로 그 선친의 그 생애하고 선친이 그 정치에 관한 생각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백본 클럽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적인 혹은 때로는 그 사적인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그래도 선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